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과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박인복에 대한 막말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의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사로운 갈등 관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시민이자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의혹이 있고 친형 이재선 씨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본질을 두고 가족 간의 사사로운 것으로 호도하고 왜곡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통화 내용을 두고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과의 전화 통화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이재선 씨의 폭행을 했다는 일자보다 앞선 일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재선 씨의 폭행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께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의 형수이신 박인복 씨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성명 낭독 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후보가 어떻게 130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인 것입니다. 2018년 6월 8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하입니다. 잠깐 우리 당의 경기지사 후보이신 김현 후보께서 잠깐 말씀을 좀 하시고 박인복 여사님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본말전도 덮어씌우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 본질이 있고 또 본말이 있는데 본말을 바꾸면서 뒤에 것을 앞에 것에 갖다 덮어씌워서 이 본말을 호도하는 이런 일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세 부분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병원 그 강제 입원 의혹에 관련돼서 있고 또 막말에 관해서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배우의 그 양육비 문제에서 있고 이 세 가지에 똑같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키워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저도 좀 잊고 있었습니다만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우선 제일 의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대면 진료가 없이 소견서를 낼 수 있는가.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검진도 문진도 진찰도 하지 않고 정신병이 우려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정신병이 있으면 우선 본인이 알 거고 배우자가 알 거고 자식들이 알 건데 본인, 배우자,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정신병원을 넣기 위한
기획 또는 준비가 진행됐는가, 이것이 알려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족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단서가 소견서가 진행됐는데 그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머니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80 가까이 되는 어머니, 그때 70이 되셨는지 뭐 70 중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의 정신병을 병원에 넣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가. 더군다나 공무원 8명의, 제가 이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명의 그걸 뭐라고 해야 해요? 요청서라고 할까요? 그 민원이 많고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게 정신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를 8명이 제출을 해서 의사들이 그런 소견을 낼 수 있는가. 어머니가 어떻게 8명의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이제 뒤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계신 박인복 어머니,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은, 1시간 전에 처음 봤습니다만은, 뵀습니다만은, 그 따님이, 여기 오셨나요? 네, 들어오셨나요? 네, 따님과 그러니까 이재명 형수님, 그 사모님하고 그 싸운 녹취록에 보면, 내가 너희 작은아버지가 이재명 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너를 봐서 막아줬는데, 이제는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이제는 막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녹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TV 토론에서 어머니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가족들은 짙게 빈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이재명 시장도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고 내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잘 밝히지 못했지만, 그 뒤에 보면 어머니가 녹취록이 또 나왔는데, 어머니와 이재명 시장의 녹취록에서 전혀 나는 몰라 그렇게 돼 있던가요? 뭐로 돼 있던가요? 그 표현이 지금 예, 모른다는 취지로 돼 있잖아요. 나 전혀 몰라, 나는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협박하지 마, 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관할에 있는 대학병원에 뭔가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의 의혹이 깊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사랑을 포함한 지금 사람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으로, 정신과로, 정신병자로 몰아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김부선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허언증이라는 말은 저는 의사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신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그런 말이런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정신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의 의식을 갖고 볼 때, 근데 요번 이제 TV 토론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들이 그걸 추진했지만 안 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정신병원에 있는 것은 가족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또 보다니까 국민들은 이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012년 4월 4일에 서울대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서 소견서를 받았고, 2012년 8월 7일 날 차병원 정신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따님인 이주영 씨하고 김혜경 씨하고 사이에 녹취는 6월 7일 날입니다. 4월, 6월, 7일, 8월 달에 있었던 건데, 법정 소송이 있어서 12월 22일 날 심리상담소에서 아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이 형님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뭐 해서 이 정신병원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그렇게 후보가 얘기한 것은 2014년 11월에 있었고, 그 사이에 교통사고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지금 이재선 씨는
그 다음에 신우가 죽었고 또 엄청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서 외국 여행을 갔다 온 뒤에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2014년의 일인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2012년도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착종해가지고 본말을 바꿔가지고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말 바꾸고 덮어 씌우기의 전형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사건에 본질이 되고 있는 폭언, 이 막말, 이것이 뭐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막말을 한 것은 6월 8일부터 6월 10일 2012년 그때의 일인데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 사이에 그 다툼이 있었던 것은 7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폭행했기 때문에 막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가 돼 있고 뒤에 것을 가지고 앞에 것을 뒤집어 씌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선거의 당락과 관계없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셔서 하시죠. 가운데 먼저 말씀 좀 하시고 질문 받으시죠. 말씀을 좀 우선 소회를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사실 여기 이 자리를 나오기까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과연 이 자리에 나가서 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염려되고 걱정돼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저께 김영환 후보님이 막 김부선 씨 얘기를 거론해 주시면서 또 여러 차례 우리 애기 아빠가 저랑 6년 동안 겪었던 그 일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아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용기를 갖고 정말 김부선 씨가 칼을 한 자루 가슴에서 뽑아낸 것 같이 시원함을 느꼈다고 얘기하면서 울었다는데 저는 칼이 하나가 아니고 한 6자루는 꺼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용기를 갖고 있는 그대로 제가 겪었던 일 그대로를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선거학원 정말 뭐 시기가 이렇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환 후보님도 오늘 처음 뵌 분이고 지금 뭐 장영아 변호사님도 처음 뵌 분이고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 의논을 하고 정말 이때 나가서 엄마가 바른 얘기로 진실되게 진실을 알려야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평가를 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또 작년에 하늘나라 간 우리 신랑을 대신해서 우리 애기 아빠의 명예라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들이나 언론인들도 지금 갑작스럽게 하고 이것도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어 질문이 아마 제대로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네. 제시하면서 두 가지 그 네. 막말이 나오게 된 과정. 막말이 나오게 된 과정은 2010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애기 아빠가 그전에는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글을 쓰면서 비판을 해왔던 일을 계속 해오고 있던 차에 동생이 되는 바람에 글을 절필을 하고 쓰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모라토리엄이 선언이 되고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회계학적 지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 모라토리엄이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하면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글을 쓰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하고의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결혼 생활에서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나 뭐
계속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니까 믿고 맡기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고 맡기자 우리. 그리고서는 글을 애기 아빠가 쓰지를 않으셨는데 2012년 봄이 되어서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관변단체한테 데모를 할 수 있는 선점을 뭐 하라는 그런 기사를 읽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비판의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바란다에다 계속 이런 많은 글을 올리게 됐고 그 글들이 올라올 때는 또 글을 쓸 때 아무 글이나 쓸 수 없으니까 여러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용을 다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큰 소리가 났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을 한 상태에서 비판의 글을 써왔는데 그 글이 어느 날 스크린 처리가 돼가지고 외부인들은 읽을 수가 없고 본인 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그걸 가지고 괜히 항의를 많이 했고 동생을 만나러 가겠다고 성남시청도 찾아갔었지만은 접견을 하려면 예약을 하고 오라고 해서 만나지도 못한 상태였었고 그러다가 5월 달에 어떻게 어렵게 전화통화가 되는 사이에 수행비서와 통화가 됐는데 백종선이란 분하고 그분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이제 큰 말이 오가게 됐었던 거예요. 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어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항상 저희 집에 전화도 않던 시동생이 전화를 해댔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아빠랑 저랑 셋이 나간 자리에서 서로 이제 그러면 각자 열심히 살고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 백종선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걸 녹음을 해가는 건지 어쨌는지 그날 저녁으로 모든 거를 멈추자고 해놓고서는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더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수신거부를 한 상태였었는데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너희 아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은 또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그 중에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지 알았어? 하면서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 입에서. 그리고 그 즈음에는 어떤 기자가 저희 애기 아빠를 통해서 찾아와가지고는 당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정황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엔 저희는 믿지도 않았지만은 동서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아빠가 그 녹음 파일들을 다 아는 뭐 이 장 변호사님도 그 파일을 받으셨다 그러고 저희가 6월 16일 날짜에는 성남시의회 참여마당에까지 글을 쓰고 그 녹음 파일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애기 아빠는 강제 입원권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6월 9일인가 10일 날 그 전해줬던 기자와 우리 애기 아빠랑 저랑 셋이 있는 자리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여보 전화를 내가 좀 받을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형님 바꾸라고 시작하면서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그때는 애기 아빠가 진짜 사무실에 있어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쓰러져서 이러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있는 자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막 있는 없는 여기 욕을 하면서 그 욕을 십몇 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동안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여러분은 당해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삶을 욕 들어먹게끔 살아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퍼대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계속 뭐 문자 날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도 설명하고 좀 말려달라고 우리 얘기를 하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앉아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에 대한 뭐 가족 피해를 했니 말았냐 하는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고 우리 애기 아빠가 7남매인데 순서로 셋째고 그 동생은 7번째 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안동지방에서는 뭐 여러분이 나이 차이가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고 제가 시댁 모임을 해도 시어른들하고 또 아주버님하고 뭐 눈 마주쳐서 얘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댁이. 그런데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덤벼들면서 내가 썼는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 덤벼드니까 세상에 둘이 싸우면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우리 신랑을 붙잡고 신우는 시동생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지 등 떠밀면서 싸우라고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순간 잠깐 그런 게 있었다가 자기 안방으로 이제 우리 신랑이 뛰어들어가고 걔도 뛰어들어오고 해서 안방 침대에서 정말 2, 3초도 안 해. 한 20초도 안 돼. 한 순간 따닥거리고 우리 애기 아빠도 긁히고 안경 부러지고 뭐 그런 사이고 나중에는 걔가 우리 신랑 새끼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깨물으니까 애기 아빠가 소리 지르고 본인은 뛰쳐나가면서 다시는 형님 안 볼 거라면서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와서 집을 부셨느니 어머니를 때렸느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소를 한다느니 그래서 다시는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겠다 생각하고 집에 도착한 거예요. 7월 15일 날 오후에 집에 9시 반에 도착했더니 그때 중앙경찰서에서 경찰 2분인가 3분이 봉고차를 타고 집 앞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존속 폭행을 했기 때문에 연행한다고. 그래서 그 즉시 우리 애기 아빠는 경찰서로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새벽 1시 반에 우리 딸하고 나하고 이종사촌 형님하고 우리 신랑이랑 4명이 경찰 조사 받은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새벽 1시 반에 찻집인지 호프집인지 거기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히다고 허기지다고 뭐라도 먹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전화가 또 왔어요. 이재명 씨가. 제가 이거 녹취해 놓은 건데 이걸 읽으면서도 떨리지만은 읽어드릴게요. 7월 16일 날 오전 1시 33분에 전화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년아? 됐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또 욕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33분 44초에. 여보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 전화하시냐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년아? 이 나쁜 년아? 그러면 제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형수님 아니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니네 어머니 칼로 쑤셔주신다는 년이잖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맨날 지어대더니 아니 소설을 쓰시네요 맨날. 병신 같은 년. 어이구 이거를 공개해라. 녹음해가지고 칼로 쑤시니까 좋더냐? 아이고 약 좀 잡수세요. 이 씨발년아.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래요. 너한테 안 해 이년아. 형님 바꿔봐 미친 새끼. 이게 7월 15일 날 조사받고 가는 16일 날 한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제가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강제 입원하려는 게 들통이 났잖아요. 7월 6일 저희 딸하고 김혜경 씨가 통화하던 중에 들통이 났잖아요. 그거를 몰아가고 있던 사이에 뭐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7가지로 걸어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를 고소를 했어요. 7월 달에. 정리하시고 저기 제가 우리 기자님들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논쟁이라고 할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이재선 형님이 인사에 개입하고
성남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막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인사에 개입하거나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인사청탁이라는 말도 본인 입에서 한 얘기지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그럼 밝히면 되잖아요. 본인이 누구를 만났더니 돈을 얼마를 주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좀 청탁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호사니까 특별히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애기 아빠는 너무 맑아서 맑은 물이 물고기에서 못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온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도 운동권 출신으로서 회계사가 돼서 성남에 회계사 3명일 때 들어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비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본인이랑 같이 성남 시민 모임이란 걸 같이 활동을 또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더 받아보시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피부회복제라고 그러면서 그냥 약 하나를 그냥 줬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서 이재동 씨가 드시고 그래도 나중에 상습 뭐 저기 병실적 약을 먹었다 그렇게 몰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는 2000년도 그 시민운동 할 때 2014년 이전 일이에요. 13년도 이전 일이고, 그 일이 있었던 것도 성남시의 그 김병양 시장이라든지 오성수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안 좋아, 조금 애기 아빠가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김병양 시장 시절이었던가 무슨 어떤 IT 기자들이 무슨 관에서 할 수 있는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에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불법적인 일이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지적했어요, 애기 아빠가.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 신문, 지역 신문을 보면은 애기 아빠가 너무도 많은 비판글을 싣고 있다는 게 지금 증거로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런 일로 해서 그걸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걸 자꾸만 글로 쓰고 찾아다니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취재를 하러 다니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모함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부부를 불러내서 같이 저녁 먹자고. 왜냐면 그때 애기 아빠 회계사무실에 그분 부인이 의사시면서 병원을 하고 계셨고, 그 병원을 애기 아빠가 세무를 해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 부부와 우리 부부가 만나서 있던 자리에서 그런 약을 하나를 준 적은 있어요. 그게 2013년도 전의 일이에요. 2013년이 뭐예요? 2003년, 그렇죠. 13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얘기 아니시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현대관계가 틀어진 게 네. 이재명 씨가 노무에게서 5천만 원을 드리려다가 틀어진 다음에 폭언을 하셨다. 그때부터 틀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틀어진 건 그게 아니고 모라토리엄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나요? 그거는 극히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 일로 해서 우리 신랑이 엄마랑 의절을 했다든지 집을 안 갔던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생활비 드렸고 항상 명절 때 찾아뵙고 어느 시댁에나 마찬가지로 뭐 때만 되면 매일 모이는 거 있잖아요, 시댁에. 그런 식으로 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폭언 없었죠. 어머니한테 무슨 폭언을 해요? 잠깐만요.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조그만 아파트, 네. 그게 그 재산 형성을 할 때, 네. 그 저기 5천만 원이라는 부분도 반반 이재선 씨가 반, 그다음에 그 어머니 돈 반 해가지고서 그 아파트를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얻은 거는 집을 팔 때 팔아서 아파트를 얻긴 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을 은행에 입금을 시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여럿이 있고 하니까 두 사람 이름의 명의로 하자고 그래서 성호 아빠 한국투자신탁 다닐 때 그때 그 통장을
어머니 이름과 자기 이름으로 해서 형제들도 손 못 대게 해서 그 이자로 생활을 하시라고 그 돈을 넣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돈을 우리도 모르게 이재명이가 먼저 빌려가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자를 어차피 은행에서 지불하나 내가 돌려 쓰면서 더 이자를 많이 드리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신랑도 무슨 계기로 5천만 원을 좀 빌릴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엄마 돈을 빌리고 내가 이자를 좀 더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식의 있었던 일이지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큰 말이 오가고 욕을 하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일이 있었던 게 2006년도나 5년도 일인데 2012년 5월 달에 저희 집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화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애기 아빠를 막 화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화나지 않나요? 많이 하시니까 자꾸 질문하시고 싶어 하는데 네. 끝나고 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기자들 질문이 없으시면 그 따님과 김혜경 씨 간에 주고받은 통화요. 네. 그 녹취록은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하는 기간이 좀 있으신가요? 녹취 파일이나 아니면 녹취록이나요? 녹취 파일은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데. 떠 있긴 한데 따님과 김혜경 씨가 주고받은 그걸 네네네. 거기 있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님 어디 계신가? 따님은 저 네. 이렇게 하고 네. 보고 싶어요. 녹취 파일이 유튜브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이게 있으시죠? 녹취록. 한개더 뭘다 판단해서.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가 네.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제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그 좌천당했다고 그러는 식으로 그거 얘기. 보건소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의사. 그 얘기는 서울대병원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보건소가 그 그렇겠죠. 기자가 이제 강제 입원권을 얘기해 줬을 때 한 얘기가 어떤 보건소장이 이제 뒤풀이 모임에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당 보건소장이었던 분이 중원보건소로 옮겨지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일이.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서울대병원에는 이 사건이 뭐 시장항이 미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니까. 보건소장이 움직인 거죠, 자기가.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때에 딱 맞게 움직여줬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하시고 뭐 정신병이 소변이 없다라고 감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그걸 가지 직접 들었다고는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황이 있는 얘기를 기자분이 듣고 저희한테 전해주러 온 거죠. 그쪽 보건소장이 하는 얘기가 그쪽에 이것도 말 잘못하면 더 그런 힘들어지니까 뜻이죠. 하여간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저 성남시에 직접 관할을 받는 거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201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네. 당시 분당 보건소장이 중원 보건소장으로 간 게 2013년이에요. 네네. 5월이에요. 네네.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분이 그 자리를 옮기고 나서 지인들을 모여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서 거기서 듣던 분이 또 전해준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분이 조금 억울해했던 부분이 있었듯이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제 되게 정리할까? 더 하실 말씀? 예, 아니 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 방금 여기서 봐서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 하시라든지 전혀 지금 교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부어도 들이붙지 않지 않느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불씨가 펴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본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교감 전혀 없었고
지금 특위위원장이 저도 이 박인복 여사님을 여기 와서 국회 와서 처음 얼굴 봤고요. 우리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님도 아마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까?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처음 만났고 통화를 하셨고 저는 통화조차 아까 오기 전에 설득안을 잠깐 통화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없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이 언론인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사실대로 그러시죠?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사실만 얘기하죠.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 혹시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이 자리에 사실 나오게 된 가장 큰 것은 거짓말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한 가정이 2번, 3번 그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성남 도지사 후보가 저희 가정의 일을 막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2012년 당시에 이 막말 파일이 막 돌아다닐 때는 조작된 파일이 돌아다니는 거고 자기는 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작된 파일이라고 무조건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이 되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슬픈 가족사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 형님이 어머니네 집에 가서 행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형수한테 그 욕을 할 수가 했는데 그 형수한테 한 욕을 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다. 그때는 그러니까 욕은 시인한 거죠. 했다고. 그랬더니 2016년이 되었어요.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더니 이제 형님 가지고는 안 되나 봐요. 형님 부부가 어머니의 집에 가서 폐륜 행위를 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했기 때문에 그날 제가 막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해명을 했는데 15일 날 욕은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여보세요.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년아. 이 욕이 7월 15일 날 16일 날 한 욕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돌아다닌다며요. 지금 화일이. 근데 그거는 2012년 6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저한테 했던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슬픈 가족사라고 막 무슨 작품 쓰듯이 작품을 써서 각본 쓰고 제작하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리지 말고 제발 우리 가족 얘기를 이후에는 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몰라도 무슨 일을 만들어 가려다가 그런 막말을 했으면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월 13일 날 세상 한 번도 문자도 보내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지나더니 5월 13일 날 왜 우리 딸은 고소하겠다는 협박 문자 비슷한 협박 문자를 보내느냐고요 또. 그럼 언제까지 선거할 때까지 할 때마다 우리 가족은 맨날 협박당해야 되고 고소당해야 되고 2017년도에 이 억울함을 가지고 애기 아빠 살아계실 때 고소를 했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랬더니 3월 달에는 저쪽 이재명 측에서도 우리 부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11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유 내가 모든 걸 다 잊자. 모든 걸 다 잊고 살아야 되겠다고 18년 1월 달에는 가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저는. 근데 상대방은 어땠나요? 취하 안 했습니다. 아직도 고소를. 기소 중지 중이에요 지금. 선거 끝나고서는 어떻게 해본다고 변호사가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또 5월 13일에 우리 딸 뭐 페북에 글이 남아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할 테니까 글을 내리라고. 언제까지 하려냐고요. 언제까지. 저는 이제 더는 더 이상 돌아가신 우리 신랑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2번 다시 그냥 참여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고 하던지 그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진짜 후련합니다. 제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그 얘기가 또 여러 다른 국민들한테 들려질 테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무슨 어느 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남경필 지사님을 뭐 본 적도 없어요. 뵌 적도 없고, 전화 온 적도 없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만 김영하 님이 공개 토론 하시면서 저희 얘기를 막 했을 때, 아, 저분은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냐, 너무너무 고맙구나 저분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용기를 내자. 어저께 다른 기자님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아니다, 내 용기를 더 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됐던 부분, 저쪽에서 막 오해하면서 거짓 해명해서 거짓말이 낳게끔 했던 거, 우리 신랑이 맨날 쟤는 내 동생이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던 거, 그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이재명 후보와 이재선 씨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그 이재선 씨가 뭐 이사문제에 개입을 해서 뭐 월권 행사를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아까 글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비판의 글, 예, 예. 시정 비판의 글. 여기 보니까 뭐 인사문제에서 비판을 좀 했다고. 예, 이재명 그게 76개의 글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근데 스크린 처리가 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기 아빠가 올린 글은 어떤 뭐 누구를 지정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당한 게 아니라 뭐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는 글. 네네네네, 그런 글을 쓴 거죠. 했다는 네네네, 정당한 비판을 제시한 글이지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다 있는 얘기를,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네네. 이게 촉발된 거 아니면 그 전부터 사이가 원래 나빴나요? 그건 아니에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싸웠던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동안 한 번도 집안에서 형제들 간에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저희는.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2010년 그거. 네, 그 이유가 촉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애기 아빠가 재수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었거든요. 똑같이 뭐 갚아준다는 등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변호사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변호사. 애기 끝내? 아빠가. 끝내지. 더 질문 있습니까? 저 여기 방송국도 많이 와 있는데 네. 본인 얼굴이 공개되는 거 이런 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6년 동안 2012년부터 18년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면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마음 저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불안하고 늘 하물며 갑자기 애기 아빠가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인데 폐암 4기라고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분들이 묻는 것은 방송이나 또는 그 신문이나 언론에 네. 얼굴이 공개돼도 괜찮겠느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절통하니까 얼굴 공개되는 걸 꺼릴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점이. 제가 지금 돌아다니는 말은 형수가 욕해서 자기가 막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저도 나와서 얘기해야죠. 왜 이재명 후보만 늘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형수하고 형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욕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묵묵히 들어야만 하나요? 그동안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우리 애기 아빠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애기 아빠 명예를 훼손한 거를 찾고 내 명예도 찾아야지. 여자로서 듣지 못할 욕을 들었음에도 사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막내 동생이랑 싸우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 집에 안 계셨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계셨지만은 그분은 방 밖에 있었다. 방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안방 밖에.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른 걸로 좀 이게 선거 때라서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오늘 이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에게 제 용어대로 사과문 대피를 한 과정을 카톡에 있는 그 내용을 입수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과문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는 아침에 김현정 쇼에 그 라디오가 연결돼서 정봉주 전 의원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제안했습니다. 주진우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제 또 우리 봉지영 누구의 그 어제 김현규인가요? 이현규인가 하는 분의 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김부선 씨의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주진우, 또 김어준, 또 제가 입수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침묵의 동조자들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이런 무지막지한 인격살인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침묵했는가, 알고도 덮었는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거론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성명을 내려야 되는데 저 아래 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